안녕하세요. 2020년 9월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플레인 센스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김동현. 플레인 센스. 플레인 센스. 저자는 김동현. 출판사는 웨일북스입니다. 추천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천의 글을 쓰신 분은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유승현 씨입니다. 추천의 글.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한국 여행이 각종 정치, 경제 목적의 범죄 타깃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승객은 몇이나 될까? 항공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축적된 지식을 습득한다. 치밀한 훈련을 거쳐 실전에 배치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련한 전문가로 거듭난다. 그 결과 승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누린다. 지금은 당연시되는 엄격한 공항 보안 검색이 실은 수많은 희생을 치른 뒤에 보완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또 얼마나 있으랴. 이 책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들을 생생하게 구현했다. 안이한 안전인식, 정치 경제적 계산으로 인한 설비 도입의 지연, 경고를 무시한 허술한 보안 시스템은 사상자 발생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씩 개선되었다. 이 불편한 진실은 크고 작은 사건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장거리 항공 여행을 하는 일반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 책의 풍부한 스토리와 교훈은 자칫 지루하기 십상인 비행기 좌석을 역사적 지식이 입체적으로 깃들어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하리라 확신한다. 몰입도 높은 독서로 비행시간이 짧게 느껴질 것이며 풍성한 지식으로 변화된 인식과 깊어진 사고는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자, 프롤로그. 제목. 상식은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다. 1948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무나 유학, 초청 등 분명한 목적과 증빙을 가진 사람들만 해외로 나갈 수 있었다. 88 서울올림픽이 끝난 이듬해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자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한꺼번에 최신형 비행기를 수십 대씩 들여왔다. 조종사가 부족해 외국인 조종사들을 수입한 것도 이때부터다. 당시 외국인 기장들 중에는 KLM과 같은 1세대 에어라인 출신의 기장도 있었다. 이들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비행기에 숨어 호주로 밀항을 한 티모르 소년의 이야기, 영화 람보의 모티브가 된 미 해병대원의 하이제킹 이야기,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비행기에 다른 조종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등 온갖 항공사건의 뒷이야기들을 실감나게 들려주었다. 내가 서구의 다양한 플라잉 매거진과 공식 사고 조사 보고서들을 읽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것은 1903년이었다. 그로부터 지난 100여 년간 서구인들은 비행과 관련된 온갖 사건 사고를 겪어왔다. 이들은 끔찍한 비행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미 연방항공국이 모든 비행 규정은 피로 쓰였다라고 한 것은 그 규정이 만들어진 피해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이었다. 이런 비행 규정들은 조종사뿐 아니라 신문과 잡지, 방송을 통해 서구 시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상식은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다. 서구 사회의 비행에 대한 상식과 우리가 가진 상식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 종종 해외에서 큰 오해와 파장을 일으키는 것도 이런 상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조종실을 화장실로 착각한 실수로 비행기가 회항하고 엄청난 벌금과 구속 처분까지 받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번에 웨일북에서 출간하는 플레인 센스는 비행의 역사를 써온 것의 모든 이슈를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풀어낸 책이다. 센스는 상황의 본질을 알아채고 상대를 배려하는 입체적 감각과 의식이다. 풍부한 방식을 통해 센스를 갖춘 사람은 매력있고 편안하다. 저자 김동현. 소제목.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라.
미 서부 개척 시절 강도들은 마차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노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마차를 추격해 누락질을 했다. 강도들은 혹시 잡히더라도 살인죄로 교수대에 매달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마부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들의 목적은 돈이었다. 강도들이 마부나 기관사를 함부로 쏘지 않는 것을 아는 마부들은 강도들이 보이면 일단 전속력으로 달아났지만 짐을 실은 마차가 강도들의 빠른 말을 따돌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강도들은 달아나는 마부 옆으로 바짝 따라붙어서 권총을 머리에 들이대고 하이 잭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이 정도 거리가 되면 마부들은 더 이상의 도망을 포기하고 마차를 세웠다. 이때 하이잭은 인사가 아니라 이제 그만 세우지 하는 협박이었다. 비행기 납치를 하이제킹이라고 한다. 서부시대 열차 강도들이 제일 먼저 기관실을 장악했던 것처럼 하이제킹의 성패도 납치범이 조종실을 장악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설령 납치범이 조종실까지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승객이나 승무원을 인질로 기장을 위협해 원래의 비행 경로를 이탈하게 했다면 그 비행기는 이미 납치된 것이다. 하이제킹이 발생했을 때 기장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만을 생각해야 한다. 영화에서는 종종 기장이 테러범을 제압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비행기와 승객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이제킹이 발생하면 기장은 절대 납치범을 직접 제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교육받는다. Don't try to be a hero.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비행 격언은 하이제킹 상황에서 기장이 명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까지 하이제킹에 대한 기장의 표준 대응은 일단 납치범이 요구하는 대로 비행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납치범이 조종실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조종실 문을 열어주고 납치범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비행을 계속해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원칙은 9.11 테러를 통해 비행기가 자살 테러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하이제킹에 대한 전 세계 조종사들의 표준 대응 지침이었다. 소제목 평양으로 피랍된 국적기. 우리나라는 하이제킹에 대한 경각심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남북의 체제 대립이 극에 달했던 1960년, 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하이제킹이 연달아 발생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하이제킹은 1969년 12월 11일 낮 12시 25분 강릉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YS-11기가 이륙 11분 만에 피랍되어 원산 인근의 선덕 비행장에 강제 착륙했던 사건이다. 이 비행기에는 승객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이 타고 있었다. 여객기가 북으로 납치되었다는 소식에 당국은 물론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전국에서 칼기 납북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즉각 북한 당국에 피랍된 승객과 승무원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건 초기 북한은 아예 하이제킹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당국이 유엔을 통해 사건을 국제적인 민간인 납치 문제로 이슈화하자 북한은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1970년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해 39명의 승객을 남측으로 송환했다. 4명의 승무원과 8명의 승객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송환을 거부했다. 이들은 피랍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비행기가 피랍된 직후 모든 탑승자의 신원과 국내 행적을 샅샅이 조사한 당국은 승객으로 탑승했던 최헌덕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강릉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최헌덕이 비행 중 승객 조창희와 부기장 최성만을 현혹해 비행기를 몰고 북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 내용은 급히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작한 엉터리 발표였다. 병원을 운영하던 건실한 민간인이 비행 중 동승한 승객을 꼬드겨 뜬금없이 비행기 납치를 기도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비행 중인 조종사가 북으로 가자는 승객의 꼬임에 현혹되어 갑자기 기수를 북으로 돌렸다는 설정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이런 당국의 발표 내용은 아무런 증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 자체가 너무 엉성해 조금만 논리적인 비판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발표 내용이 조작된 것임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당국의 조사 발표가 나오자마자 당시 대한항공 사장 조중은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의 수사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대한항공에서 엄격한 신원조회와 선발 과정을 거쳐 입사한 조종사 최성만은 절대로 간섭이 아니며 당국의 조사 발표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단순 추정을 사실처럼 꾸며 발표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3개월 후 탑승자들이 송환되면서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송환된 승객들을 조사한 당국은 1970년 2월 15일 대한항공 YS-11기 피랍 사건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다시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1차 수사 발표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남한에서 한창기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 조창희가 승객으로 가장해 비행기 앞쪽 좌석에 앉아있다가 강릉 상공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조종실로 들어가 비행기를 납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국내 모든 여객기에 무장 보안 승무원을 탑승시키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피랍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정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전국 지점에 자체적으로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전사적으로 항공보안 절차를 강화했다. 소제목 랜딩 기어베이에 숨어 태평양을 건넌 소년.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수직 한계점은 어디일까? 과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에베레스트 정상보다 수천 미터나 더 높은 비행기의 랜딩 기어베이, 이륙후에 비행기 바퀴가 접혀 들어가는 동체 하부 공간. 랜딩 기어베이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수시간이나 노출되고도 생존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 2014년 4월 20일 하와이 공항 주기장을 헤매다 보안요원에게 체포된 압디는 7살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소말리아 난민촌 출신 소년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난민촌을 떠날 때 압디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아버지는 곧 재혼을 하고 새 인생을 시작했지만 압디는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압디의 친구는 인터넷뿐이었다. 2014년 4월 19일 압디는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던 소말리아의 친척으로부터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압디는 아버지와 새엄마가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압디는 혼자 소말리아의 친엄마를 찾아가겠다고 결심했다. 집을 나온 압디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를 걸어서 세너제이 공항으로 갔다. 그는 일단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숨어 탄 후 도착지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그는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철조망이 쳐져 있는 담을 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기장에 서 있는 하와이안 비행기의 랜딩 기어베이 안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 안에서 앞뒤가 몸을 숨기고 앉아있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 집을 나온 후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앞뒤는 몹시 배가 고팠지만 유압 파이프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비행기가 출발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는 친엄마를 만나는 꿈을 꾸며 랜딩 기어베이 안에서 잠이 들었다. 앞뒤가 숨어있던 비행기는 다음날 아침 하와이로 가는 B767이었다. 엔진이 시동될 때 나는 날카로운 소음에 잠이 깬 앞뒤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유압 파이프를 끌어안았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하는 동안 앞뒤는 너무나 무서워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그는 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잃었다. 비행기가 11,600m 고도로 순항하는 동안 랜딩 기어베이 안에 숨어있던 앞뒤는 깨어나지 못했다. 6시간 후에 하와이 상공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랜딩 기어가 펼쳐지고 거센 바람과 소음이 랜딩 기어 베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앞뒤는 간신히 눈을 떴다. 그는 몸을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팔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비행기가 주차장에 도착한 후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도 앞뒤의 몸은 뻣뻣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1시간이 지나 하와이의 따뜻한 공기가 랜딩 기어 베이 안을 완전히 덮이고 나서야 앞뒤는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앞뒤는 기어 내려와 비틀거리며 주기장 안을 걸어가다 공항 직원에게 발견되었다. 공항 직원은 귀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는 앞뒤가 랜딩 기어 베이에 숨어 방금 태평양을 건너온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앞뒤는 정밀 검사를 받았다. 앞뒤의 몸에는 고막 파열로 인한 일시적인 청력 상실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앞뒤가 탄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비행기 외부의 온도는 영하 55도까지 떨어졌다. 이런 초저온 상태에서는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어도 저체온증을 피하지 못한다. 보통 사람들은 영하 50도 이하의 온도에서 1시간만 지나도 귀와 손, 발가락과 같은 신체 말단이 얼어붙어 괴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달랑 티셔츠 한 장만 입은 채 랜딩 기어 베이에서 6시간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던 앞뒤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은 물론 가벼운 동상조차 입지 않았다. 의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소제목,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 항공당국의 공식 사고 조사 기록이 시작된 1947년부터 2016년까지 랜딩 기어 베이에 숨어 밀항을 시도한 사람은 모두 113명이나 된다. 그러나 당국에 발견되지 않은 생존자나 공중에서 떨어져 실종된 사람을 포함하면 실제 랜딩 기어 베이 밀항자의 수는 최소한 그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랜딩 기어 베이 안에 숨어든 113명의 밀항자 중 86명은 도착한 비행기에서 얼어붙은 사체로 발견되거나 이착륙 중 랜딩 기어 베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랜딩 기어가 동체 안으로 접혀 들어가거나 내려올 때에는 랜딩 기어 도어가 먼저 열리는데 이때 랜딩 기어 도어 안에 앉아있던 밀항자들이 추락했던 것이다. 1970년 2월 24일 호주에서는 도쿄를 향해 이륙한 일본 항공 비행기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 키스는 시드니에 살고 있던 14세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다. 키스가 가출을 반복하자 그의 부친은 키스와 함께 일주일이 넘도록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집에 돌아온 키스는 또 해외여행을 가자고 졸랐다. 온 가족이 일상을 포기하고 매일 해외여행만 다닐 수는 없었기에 그의 부친은 학기가 끝나면 여행을 가자고 키스를 달랬다. 그러나 학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키스는 학교 생활을 아예 내팽개치고 온종일 거리를 배회했다. 키스는 랜딩 기어 베이에 숨어 밀항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서구에서는 동양 사회의 공동체 문화가 과장되어 동양을 피안의 세상으로 상상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키스 역시 TV에 소개된 일본 문화에 푹 빠져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결국 랜딩 기어 베이에 숨어 혼자 일본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도쿄로 가는 여객길을 물색한 키스는 며칠 후 시드니 공항으로 가서 주기장에서 출발을 기다리는 JAL DC-8 비행기의 랜딩 기어 베이에 기어 올라갔다. 주기장을 감시하는 보안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별 어려움 없이 랜딩 기어 베이에 올라가 숨을 수 있었다. 자신이 앉아있는 동체의 바닥면이 닫혀있는 랜딩 기어 도어라는 걸 몰랐던 키스는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랜딩 기어 도어가 열리면서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다. 14세의 소년이 산채로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이 끔찍한 장면은 사진을 찍은 작가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었다. 아마추어 사진가였던 존 길피는 새로 장만한 카메라 렌즈를 시험하기 위해 날씨가 맑은 시드니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촬영했는데 몇 달 후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정리할 때까지 사람이 추락하는 장면이 찍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랜딩 기어 베이에 기어 올라가 밀항을 시도한다. 2018년 한 해에만 항공 당국에 의해 공식 보고서가 나온 랜딩 기어 베이 밀항자만 모두 5명이었다. 발견되지 않은 이들을 고려하면 매년 10명 이상이 랜딩 기어 베이에 숨어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랜딩 기어 베이 안이 얼마나 위험한 공간인지 알지 못한다.
2018년 발견된 5명은 모두 제3세계 국가에 살던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착륙 중 랜딩 기어 도어가 열리는 순간 추락해 사망했다. 2018년 2월 26일 뉴욕을 향해 산티아고를 이륙한 칠레 항공 B767기에서 추락한 소년들의 나이는 겨우 16세였다. 소제목 스튜어디스의 탄생. 초기 항공 운송 사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은 지상 교통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이동 속도였다. 사람들은 불편한 좌석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서도 오로지 빠른 이동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군용기 사업체들이 민간 항공 시장에 뛰어들면서 비행기와 항공사들이 대형화되자 승객들은 속도 이상의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현대와 같이 기내에서 식사와 휴식, 오락까지 제공하는 토탈 항공 운송 사업은 1930년 5월 15일 보잉 항공이 최초로 여성 객실 승무원을 탑승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엔 다분히 여성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여객선이나 열차와 마찬가지로 여객기에도 초기부터 승무원이 탑승했지만 이들의 역할은 승객들의 탑승권을 확인하고 이 착륙 중 좌석 벨트를 매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탑승 안내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다. 보잉 항공이 여성 승무원을 탑승시키기 전까지 미국과 유럽의 여객기 승무원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스튜어디스라고 불린 보잉의 여성 승무원들은 탑승권을 확인하고 비상장비 사용법을 안내하는 크루로서의 역할 외에도 비행 중 승객들에게 음료나 샌드위치 등을 서비스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항공 운송 사업이 단순히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서비스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노선에서 보잉의 항공권이 매진된 후에야 다른 항공사들의 좌석이 팔리기 시작하는 상황에 이르자 아메리칸 에어를 필두로 다른 항공사들도 앞다투어 신문에 스튜어디스 모집 공고를 냈다. 1936년이 되자 미국의 거의 모든 항공사는 스튜어디스를 탑승시켰다. 1930년대 미국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은 13% 정도에 불과했다. 당시 미국 항공사에 스튜어디스로 지원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엄격한 외모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항공사들이 상당히 높은 보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스튜어디스의 모집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 1935년 12월 트랜스콘티넨탈과 웨스턴 에어라인이 43명의 스튜어디스를 뽑는 신문 공고를 냈을 때 최종 응시자는 무려 2,000명이 넘었다. 항공사들이 간호사 자격증을 요구한 것은 당시 비행기의 여압 시스템 성능이 뛰어나지 않아 이 착륙 중 중이통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많아서이기도 했지만 비행 중 환자 발생으로 인한 회항 사례의 대부분이 간단한 응급처치로 목적지까지 계속 비행할 수 있었던 증상들이기 때문이었다. 전원이 간호사 출신이었던 보잉 항공의 스튜어디스들은 비행 중 갑작스럽게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는 승객들을 능숙하게 보살폈고 비행 중 환자 발생으로 인한 회항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초기 프로펠러 여객기는 이륙 중량의 제한이 컸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아주 좁았다. 당시 스튜어디스들에게 엄격한 신체 규정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행 중 이들이 객실의 좁고 낮은 복도를 계속 오가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스튜어디스 모집에 응시하려면 키는 163cm 이하에 체중은 53kg를 넘을 수 없었고 반드시 미혼이어야 했다. 이러한 신체 규정은 1960년대 이후 B707과 같은 대형 제트 여객기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항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었다. 신체 규정과 함께 매력적인 외모는 스튜어디스로 선발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인권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부족했던 당시 항공사들은 여성성을 상품으로 내세우는데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 항공사들은 스튜어디스의 유니폼을 흰 장갑과 하이힐로 맞추고 신문과 TV 광고 전면에 일제히 승무원들의 여성성을 내세웠다. 1968년 이전까지 미국 항공사에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들은 결혼을 하거나 체중이 규정을 초과하면 즉시 해고되었다.
나이 제한도 있었는데 미혼으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항공사에 따라 32세 또는 35세를 초과하면 더 이상 스튜어디스로 근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비인권적 규정들은 1968년 미국의 평등고용위원회가 여성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1990년 미국의 대법원은 모든 항공사에 대해 여성의 결혼, 몸무게 등을 이유로 채용과 근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내 안전요원으로서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력이나 신장 등 성차별과 무관한 신체 조건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